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시모에게서 22일이라고 했죠? 기다릴게요. 이런 문자를 받았다. 응? 뭐지? 원래 만나기로 한 날은 23일인데? 23일이 아니라요? 라고 답장을 보낼까 했는데 하루 일찍 만나는 걸로 예정이 변경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다.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내키지 않는 시가 방문을 하루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오후 식재료를 사서 아들과 함께 시가에 방문했다. 아, 예전에 시가에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눌렀다가 시모에게 된통 혼난 적이 있었다. 이제 가족인데 초인종이 웬 말이니? 우리가 남이야? 서운하구나. 넌 언제쯤 나한테 마음을 열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시모가 불만을 토로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내 맘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시가 현관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저 왔어요. 시원스레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 현관에 시모와 초로의 남성이 서 있었다. 둘은 서로 끌어안는 것도 모자라 키스까지 하고 있었다. 세아가! 내 얼굴을 본 두 사람은 당황하며 몸을 떼어냈지만 남성의 바지는 지퍼가 열려 있었고 시모의 스웨터는 말려 올라가 있었다. 만약 한 발 늦게 도착했더라면 모든 게 끝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리고 밖에 식재료가 든 봉투를 놓아두고 아들을 안은 채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문자도 와 있었지만 못 본 채 했다. 그랬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서 세아가 문 열어. 내 말 좀 들어봐.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시모를 만날 자신이 없었던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아들을 끌어안은 채로 시모가 이만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생선이 들어있는 마트산 봉투가 현관 옆에 놓여있던데 네가 사둔 거니? 시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네, 제가 두고 갔어요. 그래? 왜 거기 두고 갔어? 집에 아무도 없디? 모처럼 사주고 갔는데 생선이 상했더라. 아니요, 어머님이 집에 계시긴 계셨는데. 근데 왜 그냥 갔니? 무슨 일 있었어? 다정한 시부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게요. 오늘 때고 그때 본 광경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날 밤 시가는 난장판이 됐다. 직장에 에너지를 쏟고 돌아온 남편은 시가에 불려갔다. 나도 오라고 했지만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만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만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길길이 날뛰셔서 얘기가 안 통해. 네가 와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받고 결국 시가에 갔다. 아들은 근처에 사는 여동생에게 맡겼다. 그리고 시가에 거의 도착할 즈음 집안에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시가를 기웃거릴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현관 앞까지 당도했는데 막상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내 모습을 확인한 남편이 서둘러 마중 나왔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구경꾼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듯이 집 안으로 데려갔다. 갑작스럽겠지만 네가 보고 들은 거 전부 솔직히 털어놔주련. 시부가 말문을 열자마자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 어쩜 사람이 그러니? 시모가 소리쳤다. 넌 조용히 해. 며느리한테 물었지 너한테 안 물었어. 그런 엉터리를 진짜로 믿어? 적당히 좀 해. 얘기 좀 듣자.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됐다. 변변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못돼 처먹었었다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혼해라. 시모의 그 한마디에 폭발한 나는 가방에서 천천히 집 전화기를 꺼내 콘센트를 꽂았다. 시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 행동을 멍하니 보고 있었고 나는 부재중 전화를 재생했다. 세아가 오해야. 이 남자랑은 아무 사이 아니야. 삐. 안 자는 거 다 알아. 얼른 전화 받아. 오해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삐. 언제까지 무시할래? 너 나랑 상의 없이 우리 아들이랑 남편한테 말했다간 가만 안 둬. 삐. 부재중 전화 내용이 재생되자 시모는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지며 날뛰기 시작했다. 그만해! 시부는 시모를 말린 뒤
반강제로 의자에 앉혔다. 시부와 남편은 그 남잔 누구야? 시모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누군들 뭔 상관이야? 시모는 좀처럼 상대 남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 지칠 대로 지친 시모는 땡땡땡씨야 울부짖으면서 백기를 들었다. 생각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와 다들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시부의 소꿉친구로 그 사람의 아내도 시모와 친하고 남편도 그 집 자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온 가족이 서로 친하고 시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몇 번 그 집 아들 부부와 만나서 놀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아내분을 직접 만나뵌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시부는 충격이 컸는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색이 새파랬다. 장장 이틀을 아내와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탓인지 더는 분통을 터뜨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시부는 우리 부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시간이 늦었구나. 너희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렴.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괜한 일에 말려들게 해서 미안하다. 남편의 그 말을 끝으로 우린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참고로 시모는 올해 68세, 140cm의 아담한 체형이시고 시부는 시모보다 7살 연하인 61세다. 사실 시부는 유급 휴가를 모조리 쓰고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시부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 시부모가 사는 그 집은 노인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시부에게 시모가 퇴직금 두둑하게 받을 거 아냐? 그 돈으로 집 새로 짓자. 월세살이 질릴 때도 됐잖아. 거의 독단으로 결정하고 퇴직 전에 구매하라고 한 집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때 일시불로 지불할 예정이었다고. 일부러 그 사람이 사는 집 근처에 집을 지은 것도 시모의 독단이었다. 참고로 그 사람은 시부가 집을 사기 조금 전 아들 부부와 같이 살 목적으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 시모가 말하길 당신도 퇴직하면 어차피 시간 널널할 거냐. 같이 놀면 좋지. 나도 그 집 사모님이랑 같이 놀면 되니까 일석이조네.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불륜이 목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후 당연히 둘은 이혼했다. 우리는 시부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전 시모는 내쫓겼다. 그쪽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다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하지 말자고 한 모양이다. 위자료를 낸 후 정이 털린 아들 부부가 집을 나가 먼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남편과 이혼하면 상간남과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모의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내쫓겼기 때문에 쭉 전업주부로서 살아온 시모는 용서해줘 제발. 나 이러다 객사하겠어. 그런 소리를 하며 몇 번인가 집에 불쑥 찾아왔지만 시부가 경찰을 불러서 다시 내보냈다. 시모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는다. 소문으로는 협소 아파트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돌싱남인 내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다. 친권은 전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난 다시 독신이 됐고 아이들은 지금 새아빠와 같이 산다. 이혼 사유는 전처의 불륜이었다. 배우자의 불륜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뺏긴 나는 큰 절망을 맛봐야 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 아내다. 아내는 밝고 씩씩하며 매사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그 인품에 반해 연인이 되었고 몇 년 뒤 결혼했다. 아직 옛날의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아이들은 전처와 불륜남에게 뺏겼지만 기쁘게도 지금의 아내와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1명 낳았다. 결혼 전까지는 전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과 가끔 만났지만 상간남이 아빠 자리를 꿰찼기 때문인지 딱히 부모 자식 사이 같지가 않다. 사실 지금 아내에게도 버려질까봐 불안한 적도 많았다. 전처와 다르다는 건 알지만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다정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변함없어. 그렇게 말해주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새 삶을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 아, 나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잡았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초와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딸한테 전화 왔네. 딸이 친부에게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라서 몹시 심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큰일 났어. 엄마랑 아빠가... 전처와 상간남이 교통사고에 휘말려 즉사했다고 한다. 그 둘의 죽음은 내게 심적으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남겨진 아들과 딸 때문에 근심이 컸다. 데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난 이미 새 가정을 꾸렸다. 나는 복잡한 심경을 아내에게 토로했다. 그래, 다녀와. 아이들 걱정될 거 아니야.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만 같았다. 미안해 여보. 내 옛날 일에 자꾸 엮이게 해서. 아내에게 말한 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빠!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내게 울면서 달려들었다. 전에 봤을 때보다 한참은 더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부모를 잃은 가엾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었다. 그 후 아이들을 누가 거두어 키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전처와 남자 쪽 일가 친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야 친척들은 당연히 반대했고 전처 쪽 친척들도 아이들을 거둘 생각은 없어 보였다. 조부모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아빠? 전처에 피가 섞인 아이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중학생, 자기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무도 거두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나까지 거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게 될 곳은 고아원뿐이다. 그렇다 해서 새 가족과 새 삶을 꾸린 마당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아이들은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민됐다. 전처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되찾은 행복마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휩싸여 기꺼이 알겠다고 대답 못한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지금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섭기도 했고 갑자기 이렇게 큰 아이들을 떠안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나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단 친척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아내와 상의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 입에서 상상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괜찮아, 데려와. 그게 뭐 대수라는 듯한 말투였다. 진짜 괜찮겠어? 갑자기 애가 둘씩이나 생기는데?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들을? 아내가 낙천적인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앞날을 좌우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내를 이해시켜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는 알아? 평생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게 뭐? 온 세상 재혼자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재혼할걸? 누가 보면 지구에서 자기만 전체 애들 데려온 줄 알겠다. 걔네 친권도 원래 전처가 갖고 있었어. 만약 자기한테 친권이 있었으면 진작 나랑 가족이 됐을 애들이잖아. 그냥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할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에 반론도 못하고 말문이 막혔다. 자기 애들이 곧 내 애들이지 뭐. 진짜 괜찮은 거지? 걔네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여준다면야. 관대하게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에 그만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애가 아직 갓난아기라서 다행이야. 초등학생 정도만 됐어도 혼란스러웠을 텐데. 아내는 오히려 나를 설득했다. 그 후에도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다가 너무 과보호하는 거 아니냐며 한 소리 들었다. 우리는 끝내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안녕. 오늘부터 너희 엄마가 될 땡땡이라고 해.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단다. 안녕하세요. 내 피만이 섞인 두 아이와 아내가 대면했다. 처음엔 주눅이 들어있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10년이 흘렀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다. 사춘기도 찾아왔었고. 엄마 잔소리 지긋지긋해.
딸의 그 한마디가 모녀간 다툼으로 발전해 아침 나절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나날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아이들이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엄마한테 주려고 선물 샀다. 나도 알바해서 번 돈으로 샀어. 아이들이 작은 선물 꾸러미를 불쑥 내밀었다. 장성한 아이들은 아내를 살뜰히 보살폈고 터울이 많이 진 막내 동생을 적극적으로 돌봤다. 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전에 살던 엄마 아빠와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고등학생이 된 딸을 차로 바래다 주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엄마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난 지금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땐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웃고 말았지만 아내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게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울 뻔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 엄마가 돼서 난 너무 행복해. 너네 어렸을 땐 사고뭉치였잖아. 아내는 3명의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었다.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지도 않았고 참고 산다는 티를 내지도 않았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엄마야. 뭐야 갑자기 닭살 돋게. 아이들 데려와 키운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진짜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해. 근데 있잖아. 애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해한 적도 있긴 있었어. 근데 괜한 걱정이었지 뭐야. 그래? 당신도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나라고 없었겠어?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웃는다. 이 미소가 나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아내는 알까?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고 새엄마를 맞이해야 했다. 그럼에도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아이들의 엄마였기 때문일 것이다. 미안하고 또 고마워. 당신과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운이야. 정말 진심으로. 나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내 맘도 그래. 품 안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줄 선물 없어? 최고의 아내에게 주는 보상으로. 있지, 왜 없겠어. 아이들이 돌아간 다음 단둘이 됐을 때 주고 싶었던 아내를 위한 선물. 오, 기대해봐도 되지? 농담 삼아 한 말인데 내가 진짜로 선물 준비했다고 하자 아내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나의 마음과 아이들의 제안으로 셋이서 함께 고른 선물은 바로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뜻이 담긴 아내 손에 딱 맞는 반지였다.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아닌 그냥 어버이날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 아내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겐 마이너 스포츠로 연이 닿은 5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다. 사귄 지 1년, 내가 서른이 되자 여친과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쁘고 실력 좋기로 그쪽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자랑스러운 여친을 위해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생각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얘기를 하는 내내 여친은 계속 낯빛이 어두웠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결혼 비용으로 1,000만 원밖에 못 낼 것 같다고 대답했다. 스포츠 현역으로 뛰고 있던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아서인지 나이에 비해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은 전부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친은 안심하고 기꺼이 식장을 골랐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식장을 정했어야 했지만 다음날 여친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결혼식 말인데 자기 멋대로 진행하면 어떡하나? 결혼은 너희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야. 잘 알아두게. 조금 화가 난 듯한 어조로 갑자기 설교를 들은 나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 정하지 않고 장인어른 장모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사죄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은 당사자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며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 이후
결혼식 관련해서 여친 쪽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그쪽 조건은 이랬다. 장소는 이 호텔 이상급이어야 하고 음식은 하나하나 공을 들여야 하므로 20만 원 가량의 뷔페 코스로 하며 하객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실 테니 한식을 대접한다. 거기다 하객은 신랑 신부 측 각각 150명은 넘어야 하고 예물은 명품을 고집하는 등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빡셌다. 애당초 내가 생각했던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정말 죄송한데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려면 적어도 1억은 잡아야 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지? 결혼 비용은 자네가 다 내겠다고 딸이 그러던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니라요. 모아둔 돈으로 낼 수 있는 만큼은 다 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1억은 너무하셨습니다. 그만큼 모으지도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뭐 어떤가? 받아서 자네가 갚으면 그만이지. 요구사항을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여친 가족들에게 점점 정이 떨어졌다. 아니요, 그건... 그렇게 대답하자 세 사람은 뻔뻔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친의 아버지는 영세 기업의 경영자였고 당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래처가 하나 둘씩 발을 빼기 시작하고 직원들도 월급이 계속 밀린다는 이유로 몇 명인가 그만뒀단다. 회사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던 그때 마침 딸의 결혼 얘기가 나왔다. 결혼 비용을 댈 만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내가 결혼 비용을 대겠다는 말을 듣고 결혼식을 이용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거래처 사람과 직원들을 다수 초대해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회사의 신뢰를 단번에 회복하겠다는 꿍꿍이 속이었다. 그 후 식장에서 웨딩 플래너의 제안을 토대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 늘 그랬듯이 여친 집안 사람들이 해벌쭉 웃으며 타협안을 가져왔다. 이 조건대로 안 하면 우리 딸은 절대 못 준다. 나는 그 사람이 내민 결혼식 플랜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쪽의 요구사항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그 금액은 가히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잘라 거절했더니 아니 뭐 딸이 원치 않는 결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이것도 싫다 그러고 저것도 싫다 그러고 금쪽 같은 내 딸이 그런 배짱 없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 사양이거든. 부디 딸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남자임을 보여주길 바라네. 점점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 갔다. 심지어 여친도 약혼 반지는 1,000만 이상, 결혼 반지도 둘이서 총 500만 넘는 걸로 사죠. 비싼 것만 골라서 요구해서 솔직히 결혼을 물을까 고민했다. 참고로 여친은 자기 부모님이 주장한 요구사항에 고개를 끄덕일 뿐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진 않았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중에 여친 아버지가 말했다. 조건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결혼을 취소하는 수밖에. 파혼이라는 패를 들이밀면 내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알았나 보지. 하지만 나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부딪힐 바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돈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곤 나보다 더 흥분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여친은 조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얹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모를 말리지 않았다는 건 여친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니 여친을 향한 애정이 팍 식어버렸다. 그리고 여친 부모님에게 더 이상 연을 이어나갈 순 없을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다. 거참 쪼잔한 사람이군. 이런 놈이랑 결혼하고 고생할 우리 딸 모습이 눈에 선하네. 그럼 파혼하길 잘했어. 반성은커녕 뭐가 잘났는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여친이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친의 물음에 나는 더는 안 되겠다. 미안. 냉정하게 말하고 그대로 손절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 여친에게 문자가 왔다. 읽어보니 우리 아빠가 결혼 조건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응? 혹시 자기 혼자 결혼 비용 부담하는 게 힘들면 아빠가 반반 나누겠다고 했어. 결혼식 비용은 4천만 정도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 그런 내용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렇게 쓰여 있었다.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얼어붙었다. 당연히 문자는 씹었다.
그런데 다음날 전 여친 아버지가 회사에 연락을 해왔다. 내 폰으로 전화해봤자 안 받을 걸 알았나 보다. 부탁이 있네. 결혼식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니까 제발 재고해주게. 뭐라고 하셔도 따님분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꿈 깨시고 앞으로는 회사나 제 폰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민폐입니다.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우리 애가 자네를 못 잊겠다며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일도 결국 관두고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도 때려치웠어. 온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만 하고 이러다 진짜 애 망가져. 인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결혼을 파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자기 딸은 알아서들 하시죠.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뒤로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았다. 대신 나중에 딱 한 번 동거 중인 1살 연하의 여친과 같이 걷고 있을 때 전 여친이 찾아왔었다. 그 남잔 내 거야. 내 그러면서 여친에게 달려들려고 하길래 경찰이 전 여친을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의 전 여친은 미모로 칭송받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야윈 몸, 새치가 뒤섞인 부수수한 머리칼, 지저분한 옷까지. 경찰에게 잡혀간 뒤로는 근황을 몰랐는데 스포츠 계열 쪽 친구가 말하길 전 여친은 그 뒤로 여러 번 자해를 했고 딸을 염려한 전 여친 부모님은 딸을 정신과에 입원시켰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는 모양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여친 아버지의 회사는 도산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친정에서 출산하는 것에 대해 남편과 얘기를 나눴을 때 임신 5개월 차였던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친정집이 멀다는 이유 때문인지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아들 키운 경력도 있으니까 걱정 마. 라지 뭐예요. 그래도 그건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잖아. 완곡하게 거절해봤지만 괜찮다니까 그러네. 우리 엄마 애기 좋아해.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 집도 먼데 교통비 아깝잖아. 안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이냐? 피만 안 섞였지 자기 엄마기도 하잖아. 친정 간다는 소리 하면 나 서럽다. 그러면서 좀처럼 제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첫 출산이다 보니 불안해서 아무도 눈치 안 주는 편한 친정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배제하고 출산에 임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매일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집안일, 출산 준비, 장보기 등을 도와주시곤 하셨어요. 덕분에 몸은 편했지만 내심 눈치 보이고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출산 당일 진통이 극에 달해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남편은 온 친척들에게 금방 태어날 거야 라며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너무 귀엽다 우리 공주님 아주 뛸 듯이 기뻐했어요. 시간은 사촌부터 육촌까지 딸 하나 없는 아들 부잣집이거든요.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남편은 나 실은 자기네 집안이 딸 부잣집이란 말 듣고 자기랑 결혼한 거다? 우리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았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딸을 사랑하면 된 거라며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그래서인지 출산 다음 날이 되자 저희 딸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고대하던 딸이 태어나자 와, 첫 딸이다! 드디어!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병실에 눌러앉아 아이를 자꾸 만져댔어요. 손녀 파워가 제 생각보다도 훨씬 큰 탓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병실로 찾아와서 저는 출산 후의 피로를 풀 시간도 자유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대로 태어나면 몸도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서 퇴원일을 맞이했어요.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이 방으로 쓰려고 비워둔 방이 시어머니 방으로 변해 있지 뭐예요? 전 바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니 물건이 이 방에 왜 있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엄마가 손녀랑 같이 있고 싶다고 당분간 여기서 살겠대. 애 아직 어려서 어차피 방 안 쓰잖아. 안 그래? 그렇게 주장했어요. 가끔 오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같이 사는 건 껄끄러워.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도 괜찮아. 우리 엄마 깐깐한 사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둘이 사이 좋잖아. 뭐가 문제야? 아니면 뭐 우리 엄마의 즐거움을 뺏겠다 이거야? 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 건 맞아요. 집안일도 해주시고 잔소리도 없으셔서 사이도 좋고요. 그래도 전 싫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사흘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어요. 잘 지내다가도 조금만 삐끗하면 속이 상해요.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부모님과 친척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일단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고집이 뭐 그렇게 세? 쫓겨난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전화를 받고 입 열자마자 혼이 났어요. 그를 시작으로 친척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거듭 사죄드렸어요.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털어놨더니 그런 말 들어도 싸지. 우리 엄마가 널 친딸처럼 아끼는 거 몰라? 손녀도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 출산 때문에 피곤하다고 해도 그렇지. 너 이상하다? 마치 제가 이상하다는 투로 몰아붙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침부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딸이랑 같이 집 나가고 싶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싫어져서 이혼을 각오하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제가 느꼈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화내지 않고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얘기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해줘서 고맙구나. 많이 힘들었지? 근데 내가 들은 얘기랑 다른 부분이 있구나. 내 말도 들어주련? 울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 말로는 네가 친정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친정집 가기 싫으니까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다던데.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한 거였어요. 아이 낳고 나면 집안일 하기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육아 도와달라고 하려고 한동안 같이 살다고 했다고 들었단다. 시어머니가 절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독불장군 아내가 자기 고집만 부린다고 친척들한테 그러길래 좀 걱정도 됐단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사실은 다른 모양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사과하셨어요. 그 다음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잘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호되게 야단치자 먼 데서 나오면 엄마가 손녀 보러 가기 힘들 거 아니야. 남편은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럼 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같이 살면 손녀 안아볼 기회가 많아지잖아. 엄마한테 효도 나으려고 그랬지. 병원에 친척들은 왜 불렀는데? 아들밖에 없는 친척들한테 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지. 너무나도 유치한 변명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휴 속 터져. 애가 무슨 장난감인 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며느라기도 이런 먼 데까지 시집 온 거 알아 몰라? 그럼도 잘해주진 못할 망정. 호통치시며 남편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부족한 아들이라서 미안하구나. 앞으로 아들이 못되게 굴면 나한테 말하렴. 그 말을 남기시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크게 혼나서 그런지 남편은 기가 팍 죽어서 미안해. 고집불통인 건 자기가 아니라 나였어. 내 생각만 하고 자기랑 아이 생각은 못했어. 이렇게 사과할게. 제게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다시 한번 잘 부탁해, 자기야.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약속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집안일과 육아를 거들어 주었어요. 그제야 제게도 평온한 나날이 찾아왔어요.
사정을 몰랐다곤 해도 시어머니께 쌀쌀맞게 굴었다는 건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께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있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우리 대학에는 학생주차장과 직원주차장, 사무국과 학과별이 있는데 문제는 학생주차장이다. 부지가 넓고 단과대가 많은 큰 규모의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주차장은 고작 한 개뿐이다. 정확히 잰 적은 없지만 과 건물에 도착하기까지 도보로 평균 1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지각이라도 할 것 같으면 강의실을 향해 미친듯이 뛰느라 무더운 여름날엔 땀범벅인 채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가벼운 스포츠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다. 참고로 단과대마다 있는 직원 전용 주차장은 교수들, 강의가 적은 4학년 학부생들만 주차가 가능하다. 4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보지옥에서 벗어나 직원 주차장에 차를 놓고 다닐 수 있었다. 처음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강의실로 향했을 때 그날의 상쾌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요즘 탁과 무개념 1학년이 고르고 골라 우리 기계과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다. 아마 자기랑 전혀 연관이 없는 과인데다가 자리도 비어있었으니 괜찮겠지 싶었으리라. 나도 새내기였을 땐 유혹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지만 쫄보였던지라 4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전용구역에 주차해본 적이 없었다. 때마침 내가 주차했을 때 노랑머리에 가벼워 보이는 무개념 1학년이 차에서 내리길래 가볍게 한마디 하기로 했다. 학생은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되는데요. 왜요? 당신은 되고 난 안 돼요? 그쪽이 뭐 교수라도 돼요? 교수가 아니라 여기 기계과 4학년인데 4학년은 여기 주차해도 되니까 저도 여기에 차 세운 거고요. 그쪽 얼굴 처음 보는데 기계과 4학년 아니죠?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OT에서 얘기 못 들은 거예요? 아님 까먹은 거예요? 얘기 들었고 안 까먹었는데 여기가 더 가까워서 주차한 건데 뭐 어때서 그래요? 자리도 비어있던데 내가 언제 누구한테 피해준 적 있어요? 지금은 비어있어도 나중에 4학년이나 교수나 주차하려고 왔는데 자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번거로운 건 아는데 학생 주차장에서 세워주세요. 말 더럽게 많네.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알았어요.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났다고 잔소리야. 지각하면 지가 책임질 건가. 1학년은 쫑알쫑알 불평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뭐? 지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쨌든 순순히 차도 옮겨줬고 알아들었겠지 싶어서 그 이상 말을 얹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남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매일 한결같이 그곳에 차를 세웠다. 그 꼴을 볼 때마다 재차 주의를 줬는데도 그놈한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하루는 교수진 및 기계과 4학년 학생 외 주차 금지라는 팻말을 만들어보기도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나날이 이어지고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그 후로 자리 없는 주차장에 그놈의 차가 있을 때는 4학년들이 나서서 학생 주차장으로 옮기게끔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가 1층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 때 바로 옆 주차 공간에 또 그 남자가 차를 세우는 걸 목격했다. 점잖으신 할아버지이신 교수님이 그걸 보더니 이상하네요. 저 친구는 우리과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차를 세우는 거죠? 미간을 찌푸리며 우리를 향해 질문했다. 계속 주의를 줬는데 듣질 않습니다. 팻말까지 만들어봤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우리가 탄식하자 그랬군요. 저 친구는 아무래도 여기가 뭐하는 학과인지 모르나 보네요. 교수님이 눈을 희번덕이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지금부터 실습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계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교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들인 우리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린 기계과다. 자동차 전공도 있다. 착착 진행된 작업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그리고 3시간 후 여친을 데리고 돌아온 남자가 우리의 작업물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더니 으아! 이게 뭐야! 발광을 해댔다. 뭐야! 차콜이 왜 이 모양이야! 여자도 당황했다. 3층 교수연구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는 폭소를 터뜨렸다. 우리가 내는 웃음소리를 알아챈 남자가 위로 올려보더니 이거 당신들이 한 짓이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를 향해 소리를 꽥꽥 질러댔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린 시치미를 댔다. 무슨 일 있어요? 시치미 떼지 마! 차 대출 아직 다 안 갚았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 남자가 차를 가리켰다. 그 손끝이 향한 자동차 말인데 타이어, 범퍼, 번호판, 라이트 등등 분리 가능한 건 모조리 분리되어 하나하나 해체돼 있었다. 물론 우리 기계과의 솜씨다. 남자는 우리를 향해 거기서 보고만 있지 말고 빨랑 내려와서 고쳐! 약속 있는데 못 가잖아 지금! 그렇게 소리쳤다. 우리는 미안한데 지금 세미나 중이라 나중에요. 아 맞다. 거기 전용구역이니까 얼른 차 치워주세요. 알았죠? 그 말을 남기고 창문을 닫았다. 남자는 지랄하지 마! 라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지금 바로 올라간다! 다 뒤질 줄 알아! 그리 말하며 엄청난 기세로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교수님은 다 뒤질 줄 알라니 말을 참 살벌하게 하네요. 턱을 문지르더니 저 친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시는데 문득 얼굴을 봤더니만 교수님이 또 아까처럼 눈을 희번덕이고 있었다. 웃음은 도저히 멈출 길이 없고 2분 후 교수님 연구실의 문이 기세 좋게 열린다 싶더니 새빨간 얼굴의 남자가 다가와 새끼들아! 차 어떻게 좀 해봐! 마구 항의를 해대는 것이었다. 학생, 노크도 없이 교수 연구실 문을 여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상식입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들은 상식이 있어서 남의 차를 저따위로 만들어?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시침이 떼지 마. 내 차를 저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군지 다 알고 있어. 당최 무슨 얘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혹시 저 학생 차에 손을 댔나요? 그때 연구실에서 4학년들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분리한 4학년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했다. 아 진짜 당신들 짓인 거 다 안다니까? 남자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여긴 기계과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남자는 더 화를 냈다. 교수님이 말하길 잠깐 전화 빌려줄 사람 있나요? 휴대폰을 교수님에게 건네자 교수님이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 아, 네. 진환 교수님. 지금 그쪽과 학생 하나가 제 연구실에 와 있는데 상황 설명 중. 참고로 진환 교수님은 남자의 학과장님이시다. 남자가 기겁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진 다음 학과장님이 학생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녀와요. 그동안 차는 조립해 줄게요. 내일까지 반성문 잊지 말고요. 잘 들어요. 또 교칙을 어긴다면 더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남자를 따끔하게 혼냈다. 남자는 기가 팍 눌린 채로 교수님의 연구실을 떠났다. 그 다음 우리는 다시 주차장에 가서 남자의 차를 고쳤다. 오늘 실습만 했네요. 한참 차를 고치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다. 고치긴 하는데 나중에 또 똑같은 짓 할 것 같지 않아?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게요. 다음엔 바이오과를 건드려서 차가 아예 녹아버리게 기도하죠.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 싶다만 난 그 학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바이오과 개 무섭다. 교수님도 개 무섭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3년째 사귄 남친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원래 내년 가을에 할 예정이었는데 약혼자의 조부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일할 수 있을 때 해치우기로 한 것이다. 결혼식까지 앞으로 넉 달 남았을 때 친구 3명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다. 머리 길러두길 잘했네. 친구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친구 말로는 웨딩드레스의 긴 머리가 여자의 로망이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기른 여자가 많다는 모양이다. 난 결혼식을 위해서 머리를 기른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긴 편이었다.
내 머리는 악성 곱슬이라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머리 관리하기가 덜 귀찮다. 거기다 머리가 길면 묶을 수 있어서 더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긴 머리는 드라이하면 그럭저럭 정리가 된다. 한창 취준할 때 쇄골 정도까지 머리를 자른 후로 쭉 길렀더니 4년이 지난 지금은 머리가 많이 길었다. 하지만 결혼식 전에 다시 중단발로 쳐버릴 예정이었다. 꼬불머리를 꾸며봤자 멋이 안 날 것 같아서 식 당일에 붙임머리를 할 생각이었다.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아 왜? 머리 예쁘기만 한데 그런 걸 왜 해? 그래, 머리가 길면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자를 거면 기왕 기른 머리 아깝게 확 치지 말고 다듬기만 해. 각자 한마디씩 조언해줬다. 아, 그런가? 여러모로 알려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못 볼 거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내 뒤쪽을 보면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 왜들 그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섬뜩하고 차디찬 감각이 느껴지더니 싹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 한 명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물을 마시려던 자세 그대로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나머지 한 명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야, 너 빨리 도망가! 가녀린 소리로 말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나 혼자 어안이 벙벙했다. 대신 친구들의 반응으로 보아 내 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흠칫흠칫 떨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가위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생면부지의 여자와 눈이 딱 하고 마주쳤다. 여자는 시체처럼 생기 없는 눈을 껌뻑이지도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문득 시선을 내리자 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이거 설마... 뒷머리를 손으로 더듬었더니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꺼슬꺼슬한 감촉이 느껴졌다. 여자가 내 뒷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모양이었다. 놀라서 멍하니 있는데 여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오열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머리카락 때문에 카페 바닥이 엉망진창이 됐네. 치워야 하는데 머리 바로 잘라야 하나? 지금 머리꼴이 말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바위에 짓눌린 듯한 엄청난 압박감에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망연자실한 나 대신 친구들이 먼저 움직여져서 여자를 붙잡았다. 여자는 오열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다. 죄송해요. 여자는 머리를 푹 숙이며 사과를 반복했다. 아무도 말을 내뱉지 못했다. 원형 탈모에 걸렸는지 여자의 머리 곳곳에는 원형으로 머리가 뭉텅이로 빠져 있었다. 잠시 후 카페 사장님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이 여자를 연행해 갔다. 피해자인 나와 친구들은 상황 설명을 위해 다 같이 불려갔다. 여자는 미용계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날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나이는 성인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 신분이기에 보호자를 불렀다. 그런데 찾아온 건 보호자가 아니라 오빠였다. 아마 여기서 눈치챘겠지만 여자의 가족은 상당한 콩가루였다. 여자의 오빠와 여자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오빠는 부친의 후계자로서 거두어졌지만 여자는 딸만큼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모친에게 거두어져서 남매는 다른 집에서 자랐다. 그 후 여자의 모친은 재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여자는 재혼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여자는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원형 탈모를 앓게 됐다고 한다. 헌데 모친이란 사람이 딸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서 원형 탈모는 나아지긴커녕 악화될 뿐이었다. 초등학생 때 원형 탈모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서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망치듯이 모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부친의 도움으로 미용 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거기서 문득 이런 끔찍한 머리를 하고서 과연 미용사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같은 카페에 있었던 나와 친구들 얘기를 듣고는 이런 몸뚱이로는 결혼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침울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전문학교에서 쓰는 가위를 가방에서 꺼내어 내 머리를 자른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성을 되찾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는 스토리였다. 사연을 들어보니 빠진 머리를 훤히 드러낸 채 얼굴을 가리고 오는 여자도 피해자인 것 같아서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 여자의 오빠가 바로 정신과로 데려가겠다고 하길래
친구가 급히 예약한 미용실 비용만 받아내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려. 결혼식 날에 머리 어떡하게? 뒤늦게 친구들이 분노와 걱정을 토로했지만 난 곧바로 미용실에 들러서 처음으로 숏컷을 했다. 약혼자와 커플 헤어스타일. 내심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약혼자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언제 다 기르냐? 그러면서 종종 짧아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글쎄, 성인 되고 나니까 머리 자라는 속도가 느려져서 머리가 짧으면 곱슬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니까 수시로 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럼 한 10년쯤 걸리겠다. 대답을 듣더니 깜짝 놀라서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며칠 후 여자의 오빠가 선물용 과자와 1,000만 원을 들고 찾아왔다. 일부러 약혼자에게도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반성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위선자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동생분을 위해서 쓰세요. 받은 선물을 그대로 돌려줬다. 여자의 오빠는 몹시 놀랐다. 머리는 또 잘하는걸요. 뭐 괜찮아요. 그러자 여자의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게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 여자가 혼자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병원에 다니면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위자료를 확실히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거 안 줘도 된다고 해도 듣지 않길래 그럼 딱 한 번만 공짜로 커트해줄 수 있어요? 아마 다루기 힘드시겠지만. 그러자 네! 웃으면서 받아들여 주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 3년 동안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개인 미용실을 차렸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공짜 커트를 받았다. 그날 이후 쭉 숏컷이다. 죄송해요. 힘들게 기른 머리를 저 때문에. 머리 자르면서 또 사과하는데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난 평생 숏컷을 경험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것만 같아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전달하니 여자는 조금 마음이 놓인 듯했다. 그 후 헤어스타일이 내 맘에 쏙 들어서 지금은 그 미용실 단골이 되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